누에 늙어 고치되어도 제 몸은 못 덮고 벌은 줄여가며 꿀 만들어도 다른 사람 차지하네. 알아두자. 늙어서도 집안 걱정하는 자. 두 벌레의 헛수고와 같음을.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삶도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삶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던지 나이듦과 죽음은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런데 이 나이듦을 깨닫는 순간이 참 어이없지 않나요? 흰머리가 하나 났다가 다음 날은 두 개가 보이고 그 다음 날은 세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옆머리에 허연 새치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또 상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어 패키지를 보는 순간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며칠 전까지는 잘 보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늙어감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식으로 은근슬쩍 그리고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이든 생각과 다르게든 이 나이듦과 또 그 뒤의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죠. 어차피 겪어야만 한다면 엉겁결에 닥치듯 맞이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빈빈 책방에서 펴낸 청춘보다 푸르게 삶보다 짙게인데요. 우리의 선인들은 이 나이듦과 죽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수밀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고전과 교육에 관한 책들을 다수 집필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 동양 고전에서 늙음과 죽음을 소재로 한 글들을 모아 수록했는데요. 다른 시대, 다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큰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잘 늙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오늘은 이 책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 몇 편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을 때는 말이 착하다. 증자가 병에 걸리자 맹경자가 병문안을 왔다. 증자가 말했다.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하다. 논어 태백편에서. 봄날 아침의 새소리는 명랑하고 상쾌하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새는 그 소리가 구슬프다. 미물도 죽음이 가까우면 애처롭게 우는 것이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던 사람도 죽기 직전에는 착한 말을 한다. 이에 대해 주자가 말하길 새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울음이 애달프고 사람은 생명이 다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므로 말이 착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기 직전 선한 말을 하는 이유는 평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뉘우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 아무리 험한 말과 악한 행동을 일삼던 인간도 유언만큼은 진실하다. 증자는 병이 들었을 때 대부가 앉는 화려한 대자리를 깔고 있다가 죽음이 닥치자 소박한 대자리로 바꾸고서 죽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대저자연은 내게 몸을 주어 살게 하고 내게 삶을 주어 수고롭게 하고 내게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내게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좋은 것이라면 나의 죽음도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장자 대종사 편에서 우리는 삶을 원하고 죽음을 꺼린다. 삶은 좋은 것이지만 죽음은 나쁜 것이라 여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자는 삶과 죽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을 우열로 나누지도 않는다. 삶도 변화의 한 과정이고 죽음도 변화의 한 과정이다. 삶과 죽음은 내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으며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삶이 좋은 것이라면 죽음도 좋은 것이다. 늙음은 편안한 것이고 죽음은 쉬는 것이다. 근심 속에 즐거움이 있다. 태어나선 크게 어리석었고 자라서는 병도 많았지. 중년엔 어이의 배움을 좋아했으며 늙어서는 어이의 벼슬을 탐냈던가. 학문은 구할수록 더욱 아득해지고 벼슬은 마다할수록 더욱 얽혔지. 세상에 나아가면 헛디뎠고 물러나 지내면 올곧았다네. 나라 은혜에 너무 부끄럽고 성인 말씀 참으로 두렵구나. 산은 높이 솟아있고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곳. 벼슬 던지고 한가롭게 지내니 사람들 비난이 사라졌구나. 내 품은 생각 여기서 그친다면 내 지닌 뜻 누가 즐기리. 내 고인을 생각하니 진실로 내 마음을 얻었구나. 다음 세상에서 어찌 오늘의 내 마음 모른다고 하리. 근심 속에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다. 자연의 조화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니 다시 무엇을 구하랴. 이황 퇴계집중 묘갈명. 퇴계 이황은 율곡과 더불어 조선의 성리학을 대표하는 큰 학자이다. 동방의 주자로 불리며 영남아파의 비조이기도 하다. 인품이 훌륭하여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며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다.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도 조정에서 계속 불러냈는데 그때마다 사양했다. 퇴계가 벼슬을 사퇴한 횟수는 79차례에 이른다고 한다. 그는 늙음아까지 작은 초가에서 살았으며 조정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한 벌뿐이었다고 한다. 윗글은 퇴계가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자찬 묘지명이다. 사언 24구 96자의 간결한 글에 자신의 삶을 요약했다. 벼슬길이 잘못된 길이고 물러나 은거하는 삶이 올바른 길이라는 평소 태도가 잘 담겨 있다. 권력을 이용해 부귀를 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퇴계는 청빈한 삶을 선택했다. 퇴계는 벼슬을 욕망한 세속인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꾼 은자였다. 퇴계는 자신이 죽으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며 묘비명은 간단히 쓰도록 유언을 남겼다. 스스로 묘비명을 쓴 것은 남이 써서 실상보다 지나치게 미화하여 과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퇴계는 임종 직전엔 깨끗이 자리를 정돈한 후 자리에 기대어 앉아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라는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매화를 깊이 사랑한 까닭이었다. 음력 1570년 12월 8일, 향년 70세. 눈발이 흩날리는 저녁 무렵이었다. 원희 아버지께,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죠.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죠.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죠?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는 평생 함께 늙어가길 소망한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원만할 수가 없는지라 예기치 않은 이별이 어느 때곤 찾아온다. 뜻밖의 이별일수록 당혹스럽고 황망하다. 남은 자는 떠난 자가 남긴 삶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가게 된다. 여기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낸 한 아내가 있다. 조선 중기 경북 안동에 이응태라는 키가 크고 건장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고성희 씨 명문 집안으로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무방 가문의 자제였다. 그에겐 아담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원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틈만 나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다가 같은 날 죽읍시다. 이응태의 고백은 그 시대엔 특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엔 부부 유별이라고 하여 남편과 아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다. 애초에 양반들의 결혼 문화는 가문 사이의 결혼인지라 둘의 사랑은 변수가 안 되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채와 안채를 두어 각방을 지냈으며 남편이 아내를 보고 싶으면 몰래 안채에 들곤 했다. 원희 엄마도 이응태의 특별한 사랑 표현에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공경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를 지향한 조선사회에서 둘은 격식 없는 사랑을 주고받았다. 마침내 아내의 뱃속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 생겼다. 그런데 이응태가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다. 원희 엄마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간호했지만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차도가 없었다. 지극한 보살핌도 헛되이 이응태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고작 31살이었다. 원희 엄마는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뱃속에 이미 수개월 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기에 그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슬픔을 억누르고 예쁜 한지를 골라서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종이 오른쪽 끝부터 빼곡하게 한글로 써내려갔다. 한지의 왼쪽 끝까지 글을 가득 채웠으나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었다. 원희 엄마는 위쪽 여백에까지 못다한 말을 써갔다. 뱃속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줄 말이 있다던 남편의 말을 이젠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할 것인가? 절절한 그리움 뒤에 야속한 마음마저 몽글거렸다. 글을 쓸 자리가 없자 원희 엄마는 다음과 같이 글을 맺었다. 나는 꿈에서라면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미처 신겨주지 못한 미투리와 함께 편지를 남편 무덤에 고이 묻었다. 1586년 병술년 6월 초하룻 날이었다. 그로부터 420여 년이 지난 1998년 남편의 시신과 함께 묻힌 원희 엄마의 편지와 미투리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원희 엄마의 치마와 함께 아들 원희가 입던 저고리도 함께 나왔다. 차마 남편을 뒤따라 세상을 떠나지는 못해도 홀로 떠나는 저승길이 외롭지 않게 옷이나마 함께 묵고자 했던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붙여 사는 인생. 붙인다는 것은 붙여 산다는 뜻이다.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가고 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참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없는 것인가? 태어나기 이전 관점으로 보자면 본래 없는 것이고 태어난 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롯이 있는 것이며 죽음에 이르면 또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있고 없는 사이에 붙여 사는 것이다. 우임금이 말했다. 삶은 붙여 사는 것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진실로 삶은 나의 소유가 아니며 하늘과 땅이 잠시 맡겨둔 것이다. 풀은 꽃이 핀다고 해서 봄에 고마워하지 않고 나무는 잎이 진다고 해서 가을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 삶을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죽는 것이다. 붙여 사는 것을 잘하면 잘 죽는 것이다. 신음 상촌집 중 붙여 사는 집.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잠시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일 뿐이다. 삶은 잠시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일 뿐인데 무언가를 끝까지 소유하려는 욕망은 정신 나간 짓이다. 가진 게 많다고 있는 척하는 사람은 얼빠진 자이고 가진 것이 많으면서 가진 것을 잃을까 벌벌 떠는 사람은 욕심 사나운 자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거나 가진 게 없다고 아등바등 애쓸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게 삶의 순리이다. 풀은 꽃이 피었다고 해서 봄을 고마워하지 않고 나무는 잎이 떨어진다고 가을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환경을 따르면서 무언가에 미련두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조건을 따라 살아갈 뿐이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잠시 맡은 육신의 삶을 잘 돌보며 욕심 없이 살다가 떠나는 것이다. 신음이 춘천의 두메산골에 귀향가 있을 때 지우인 박동량에게 써준 글이다. 박동량도 바닷가의 유배 중이었는데 귀향살이 집에 기재라는 이름을 붙이자 신음이 그 뜻을 헤아려 붙여 산다는 기의 의미를 풀이해 준 것이다. 둘 다 공공한 상황이었지만 이 또한 조물주가 육신을 잠시 맡긴 삶의 일부일 뿐이니 처지를 원망하기보단 상황에 맡기고 의연하게 살아가자는 당부를 담고 있다. 무덤을 지나며 매양 봄바람이 불어 초목이 싹트고 나비가 문득 향기로운 풀에 가득할 때면 승려 몇 사람과 함께 술을 들고 옛 무덤 사이를 논일었다. 무덤이 연달아 총총히 있는 것을 보고는 술 한 잔 따라 붓고서 말했다. 무덤 속의 사람들이여, 이 술을 마셨는가? 그대가 옛날 세상에 있을 때 송곳금 마냥 작은 이익을 다투고 티끌 같은 재물을 모으느라 눈썹을 치켜 세우고 눈을 부릅뜨며 애쓰고 아등바등하며 손에 움켜쥐려고만 했는가? 이성을 그리고 고운 짝을 찾느라 육정은 불타고 음욕이 솟구쳐 여색에 논일며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단꿈 꾸느라 천지간에 다시 다른 일이 있는 줄 알지 못했던가? 또한 집안의 세력을 빙자하여 남을 오만하게 대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 으스대며 스스로 높인 적이 있는가? 그대가 세상을 떠날 때 한 꾸러미의 돈이라도 가지고 갔는가? 지금 그대는 부부가 한 무덤 속에서 예전처럼 즐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대를 이같이 곤란하게 하는데도 그대는 나를 한마디라도 꾸짖을 수 있는가? 이같이 수작하고 돌아오면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걸려있다. 정약용 다산시문집 중 초이선사 의순에게 주는 말.
한 일화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죽을 때 빈손을 관 밖으로 꺼내달라고 유언했다. 천하를 얻고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살아있는 날에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죽고 나면 한 줌 흙이 되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며 소중한 인연끼리 다투고 핥히었던가? 재물에만 눈에 불을 켜고 아등바등 애쓰고 움켜쥐려고 했던가? 혈기왕성한 시절에 정욕에 탐닉하며 몸과 시간을 함부로 썼던가?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남을 비웃고 무시하며 약자를 함부로 대하며 잘난 체를 했던가?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해 부부간에 크게 다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진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과거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행렬 뒤에 따라오게 하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한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우리는 곧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이다. 무덤으로 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을 기억한다면 인연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좀 더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윗글은 다산이 사제관계였던 초이선사에게 주는 글 가운데 일부이다. 일생에 쉴 수 있는 날. 사람의 병은 쉬지 못해서 생기는데 세상은 쉬지 않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왜일까? 사람의 수명은 길지가 않아서 100년의 수명을 누리는 자는 10,000명에 하나, 둘뿐이다. 100세를 산 사람이라도 어릴 때와 늙고 병든 횟수를 제외하면 건강하게 산 날은 불과 40에서 50년이다. 그 사이에 성공과 실패, 영화로움과 욕됨, 즐거움과 슬픔, 이로움과 해로움이 내게 병이 되어 정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면 웃으며 즐겁고 쾌활하게 쉬었던 날 역시 몇 달에 불과하다. 하물며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끝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불임을 당해 끝내 쉴 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것이다. 강희맹의 사숙제집 중 만유정기. 인생은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고작 100년이다. 그 가운데 병들고 다투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며 아등바등 살았던 날들을 제외하면 웃으며 행복했던 날은 고작 몇 달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앞날에 대한 근심 때문에 쉴 날조차 기약하지 못한다. 더욱이 현대인은 쉬고 싶어도 뒤처질까 불안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하루에도 나를 돌아볼 단 1시간의 여유도 없이 앞만 향해 달려간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에 있지 않다. 도착했더니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면 어찌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달리던 길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가만히 돌아보자. 제대로 쉬어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인생은 늙습니다. 늙음의 진짜 문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름이 늘어가는 것이다 라는 글이 책에 있네요. 꼭 늙은 후에야 그때 가서야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 없이 살다가는 자칫 깨닫자마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타이밍이 타임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